예, 생물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대비 1차 생물 진행하겠습니다. 생물 교재는 따뜻 생물 3판이에요. 이 책은 뭐 기존 22년치 기출 문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식물 파트가 초창기에 나왔었는데 식물 파트 제외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트는 전체 12개로 나눴거든요.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은 1장에 그 생물의 구성물질은 보통 생물들이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자들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챕터는 효소와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뭐를 합성한다든지 뭐를 분해한다든지, 시험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세포하고 특히 강합성이 여기서 다뤄지거든요. 그리고 그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본체가 바로 효소라는 촉매거든요. 그래서 효소라는 촉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포도당을 먹으면 그게 CO2까지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과정하고, 그리고 CO2가 또 포도당을 어떻게 전환되는지 강합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챕터야. 그리고 3챕터는 세포 생물학인데 기본적으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걸 다 다루게 돼 있어요. 뭐 세포 분열까지 포함해가지고 암세포라든지 세포의 죽음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게 세포 생물학이에요. 그리고 유전학은 뭐 다 알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뭐 멘델 유전학 이런 건 기본으로 다 배웠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사람의 유전이라든지 뭐 염색제, 돌연변 이런 전반적 유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자 생물학은 유전 물질인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돌연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분자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재생 경향 문제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인체 생리학은 우리가 뭐 뭘 먹고 숨쉬고 뭐 배설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인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뭐 이 7장만 공부해도 웬만한 대학 수준은 다 될 거예요. 약간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대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살아갈 때 어떤 이게 깨알 같은 지식. 그리고 면역학은 우리 인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기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선천적인 거하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부할 거고, 최근에 한동안 안 나오다가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올해 작년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면역학이, 그전에는 약간 공백기였거든요. 그다음에 생식 발생은 뭐 이제 정자 난자 만들어가 수정이 되고, 수정된 그 접합자 수정란이 개체로 될 때까지 그 전반적인 걸 공부하는 게 생식 발생인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생식 발생 부분을 가르쳤는데,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게 제외된 시점 이후로 변시에서도 싹 사라졌어요. 생식 발생. 근데 딴 시험 있죠. 뭐 미트라든지 피트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다뤄지고 중요하게 이렇게 출제 파트에 생식 발생 출제한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중요한 파트인데, 하여튼 변시에서는 이게 제외돼 있다는 거. 그리고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뭐 개체군이나 군집이나 뭐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거 전반적인 거 공부할 게 생태학이에요. 그리고 진화는 생물이 진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생물이 진화하는 그 이유라든지, 뭐 집단 유전학에서는 또 중요한 하디 바이메르크 펜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변시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파트거든요. 진화. 그리고 분류라는 건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개통수 해석하는 문제 간략한 게 나왔고, 뭐 초등학생들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올해 식물 개통수도 다뤄졌는데, 그건 또 식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분류에서 중요한 건 개통수 읽는 게 계속 나오니까 개통수가 뭔지 그거를 여기서 좀 공부하기, 원론적인가. 그래서 딱히 빠지고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책 전반적으로 기본 쓸 듯이 해독을 여러 번 하면은 크게 생물은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해독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단원별로 기출 문제로 계속 피드백하고, 그 정도만 해줘도 뭐 9개, 10개는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최근의 생물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시험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짱돌 같은 막 예측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흐름을 느끼고 뭐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뭐 프로필 이런 거 뭐 다 뭐 하는데 저는 그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고 교감되는 그런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생물과학 관련 책을 많이 쓰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면 출제 빈도예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지금은 이제 그 커트라인이 한 8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권은 자연과학이 8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왜냐면 1차 시험 치고 점수가 애매하면은 불안해서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무조건 30, 80점, 80점 목표를 무조건 잡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2과목 정도는 전략 과목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안전바이거든요. 뭐 생물을 그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책 첫 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도 생물은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딱 있잖아. 보통 뭐 5개 강의 어쩌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 지금 이 책의 전반부까지가요 거의 한 5개, 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찍다 보면 또 한 개 정도 더 이제 맞출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약간 중요도라는 게 눈에 보이죠. 일단은 6장까지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는 걸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인지 생리학이 계속 나오는 추세인데 좀 빠졌어. 이게 좀 희한하게 빠졌죠. 면역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고요. 이게 또 항상 빠졌어요. 이렇게 생식 파트 거의 빠졌어요. 뭐 자체 다 학습을 다 하는 파트라서 그런지 하여튼 빠졌어요. 그리고 생탁 그렇고 대학 요렇다 이렇게. 그 최근에 개통수욕이 있어가지고 책에서도 이제 그 분류 파트를 좀 넘었어요. 딱 기본적인 지식 정도로. 살을 붙이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5개 맞춘 거고 지금부터 이제 6개로 넘어갈게요. 맞다. 그 이제 강의가요. 우리가 지금 듣는 게 기본 강의 뭐 18회 강의인데 아니지. 16회 강의인데 16회 강의 죄송해요. 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니까. 그리고 컴백도 이거는 요걸 좀 더 엑기스적으로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양을 많이 줄인 거야. 100페이지 이상으로 줄였는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하니까 선생님을 요 기본서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풀어보면서 피드백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시냅스를 봐도 좋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같이 공부하자 요약을 봐도 좋은데 저는 항상 기본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 위주로 계속 해독하는 걸 강조한다. 나머지는 단지 그들 뿐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집중의 호흡으로 이게 1장부터 볼게요. 1장에서 공부하는 게 생물의 구성물질인데 여기서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뭐냐 얘는 생물의 경계에 있거든요. 생물은 아닌데 또 생물을 숙주해 가지고 생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애들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요보다 더 단순한 비로이드라는 게 있고 또 이 강우병 파동을 겪었던 그 프리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생물 구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생물들이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인데 그 중에 이제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 지질 이러면은 그 물에는 잘 안 녹고요. 유기용매 같은 데 잘 녹아도는 약간 소수성 물질들. 물에 넣으면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애들 있죠.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질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지방산, 지방 있는 거 공부할 거고 은근히 이 부분에서 출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물은 이제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니까 물에 대해 공부하고 인체 구성 요소는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작년에 그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던데 인체 구성 물질이 제일 많은 게 질량 퍼센트로 따지면은 산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물이 보통 한 60% 차지하거든요. 인체 60%. 질량으로 따지면 이게 제일 많겠죠.
원자수로 따지면 수소가 제일 많은데 질량 퍼센트로 따지면은 OCHN, CAP는 그 뼈를 구성하는 게 칼슘하고 인산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게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1장에서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물이란 무엇인가? 이게 항상 그 생명과학 책 항상 챕터 1에 다루는 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살아가면 이제 그 무생물적인 거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게 생물이고 무생물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생물에서 생물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공통된 특징을 다 가지고 생물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공통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런 게 생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이런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 있죠. 이거는 생물들은 만들 수 있는데 무생물들은 못 만들어요. 네, 생물들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생물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4가지. 그리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유전 정보가 있고 유전암호 이거 오늘 좀 공부하려고 유전암호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유전암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물질을 얻어서 새로운 분자 만들고 주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 일을 한다는 거. 내부 환경 조절. 이 생명 현상은 그 효소 단백질이 이제 수행하는데 그 단백질이 수행하는 환경이 일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조가 변해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은 체온이 37.5도 한 38도 정도 유지되고 뭐 이런 것들이 pH가 한 7.4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래요. 그런 환경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온 올라가면 내려줘야 되고 내려가면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 이 진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진화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뛰어나거나 우세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게 진화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게 진화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 불필요한 건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 이게 진화 개념은 그냥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변화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돌연변이. 계속 변해간다는 개념. 진화 개념이 생물학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어쨌거나 이런 특징으로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데 두서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가르치는 건 이런 거거든. 테이블. 요거요.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가르치는 테이블인데 요게 책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지구상의 생물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다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요 개통수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유래되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갈라지면서 진화가 되어 와서 서로 점점 공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달라지는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Y축을 시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리니지 있죠. 계통이 형성돼 가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한 조상에서 둘로 나눠지는 걸 이게 가지 모양으로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계통하고 이쪽 계통의 공통조상이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이 여기죠. 여기. 이럴 때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최근에 그 파친코 드라마 너무 재밌죠. 그게 이제 하여튼 보면은 이 6.25를 생각해 보세요. 6.25를 같이 모여 살았는데 분단이 딱 되어서 그럼 서로 교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얼굴 모양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라지는 건 보통 이제 어떤 한 계열이 환경이 서로 달라지는 쪽으로 가서 서로 이제 교류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게 갈라지는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되고 여기 남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갈라지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그 6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생물들 분량 보통 6개 킹덤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에 분자 생물학으로 더 나누면 이제 3도메인이라고 해서 3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요거예요. 이따 나중에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생물이란 무엇인가 하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수행한다는데 이 물질 대사라는 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합성하고 분해하는 그런 건데 합성하는 거는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 그러니까 단순한 분자로부터 복잡하고 큰 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때는 에너지가 투입해야 되니까 이 물질 대사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수반돼요. 에너지가 필요하든지 나오든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동화 대사는 합성하고 흡열 반응하고 연관되고 대표적인 게 강합성이다. 그리고 이화는 분해하는 거예요. 더 큰 분자를 더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 이화.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나와요. 세포비라는 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녹말이 있는 포도당이 몸에서 분해되어 가지고 CO2까지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쉽게 해서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CO2 탄소 6개짜리거든요. C6H12O6가 1탄소 화물로 분해되는 과정이죠. 근데 강합성은 반대로 탄소 1개짜리 CO2가 이렇게 해가지고 켈빈 헤르로 따지면 이제 지스 리피라고 해가지고 탄소 3개짜리로 전환되는데 이 두 분자가 또 모이면 어쨌거나 포도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순한 데서 복잡한 거로 동화 에너지가 들어간다. 강합성에서는 빛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화는 크고 복잡한 데서 단순한 걸로 분해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를 보통 이제 ATP 형태로 저장해가지고 이제 세포 활동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활동에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는 자극에 대한 반응,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뭐 어두운 곳에 가면 눈동자가 막 커진다든지 이런 거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내부 환경 일정 유지, 항상성 개념인데 뒤에 나와요. 책에 다 있으니까 이따 보면 돼요.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호메오스타시스. 뭐 이따 책에 나오니까 보고 생장하고 생식한다는 거예요. 생장하고 생식은 구분이 돼요. 우리가 분열을 두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거든.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를. 세포 분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러거든. 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세포수가 점점 늘어나. 몸집이 커져요. 그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단세포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엄마 몸에서 그리고 단세포에서 불어나는 거죠.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이 몸집이 커진 거 그거 생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쨌거나 뭐 근데 이제 발생이라는 건 수정란이 분열해가지고 수를 늘리고 특정한 구조 기능을 가진 세포로 변하는 거 분화돼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집이 점점 커지죠. 생장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세포 수를 늘려가지고 생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생장이야, 생장. 근데 감소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고 결국 뭘 만드냐? 정자 난자 만드는 거예요. 정자 난자. 근데 지금 변세에서 지금 감소 분열 개념이 또 은근히 또 나오는 거예요.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 난자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된다면 이렇게 이게 발생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개체로 되는 과정이에요. 한 개 세포가 막 두 개, 네 개 막 늘어나고 모양 형태 이루고 이래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걸 발생해 개체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발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냐면 이게 자손수를 남기는 거, 자손을 남기는 걸 생식이라고 그래요. 생식이 뭐냐? 자손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보통 무성생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유성생식을 해서 암수가 있고 암수가 협력해가지고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한 마리를 낳을 수도 있고 여러 마리 낳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적응, 진화라는 건 그냥 환경에 적응해서 생물이 계속 변하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변하는 게 진화예요. 근데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경에 적합한 특징이나 형질을 가지도록 유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게 적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는 약간 적응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좋은 쪽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통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적응이라는 건 돌연변이가 생물체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 돌연변이 일어나면 형질이 조금 차이 나는 개체들이 막 생겨. 근데 그 환경에 좀 더 바람직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생존 확률이 높고 자손을 더 많이 남겨. 자손을 많이 남기는 애들이 자기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퍼뜨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적응된 형질을 가지게 된다는 개념인데, 이따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 뭐 구조든 행동이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유전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그냥 적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은 변하는 걸 진화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진화도 소진화, 대진화가 있는데, 우리 생물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소진화 개념이래요. 이 대진화라는 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그거를 대진화라고 해요. 아니,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 새로운 진화 계열이 나오는 거, 날지 못하다가 날개가 있는 어떤 조류가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거, 새로운 종이나 진화 계열이 나오는 걸 대진화라고 하는데, 이 소진화라는 거는 어떤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개념인데, 이거 뒤에서 공부할게요. 소진화 개념. 간단하게 하면 이제 자연 선택에서 이런 게 있죠. 세균이 있는데 항생제를 계속 써요. 처음에 세균은 집단의 개체 수를 Y축에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항생제에 민감한 게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중간 내성이 있고 굉장히 내성이 있어서 항생제를 써도 안 죽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단에는. 근데 항생제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민감한 애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이렇게 적응도가 낮아요. 근데 이제 내성 있는 애들은 점점 집단이 많아지니까 보면 이제 유전자 빈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성이 있는 집단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소진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서 공부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장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다 책으로 볼게요. 생물의 특성 거 보면은 생물학은 그 생물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생물학의 가장 큰 일반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든 생물들은 공통 조상 세포로부터 유래되었다. 일반화된 원리, 정설이 정설. 그냥 다수설, 뭐 이런 정설이 정설 그냥. 그래서 생물은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공통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피로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똑같아. 그리고 유전암호가 똑같아요. 그게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블 있는데 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식인데 그냥 루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가장 최근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된 세포를 루카 또는 루아라고 그래요. 그냥 참고로 그냥. 첫 번째 생물의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 그림을 보세요. 인체는 여러 다세포 생물,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그 피부 쪽을 보니까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세포 한 개를 들여다 보니까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결국은 DNA가 단백질하고 결합한 복합체거든요. 그 DNA가 있고, 그 DNA에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그 유전자라는 건 화학적으로는 DNA 물질이에요. 그 유전자는 뭐냐? 화학적으로는 DNA 물질이 유전자인데, 그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이 이제 이게 순서대로 나열된 그 염기 서열이 있거든요. 그게 좀 중요해. 있다 보면은. 그리고 세포 썰, 그냥 한 문장으로 줄었죠. 이 한 문장을 구축하는 데는 한 40, 50년 정도가 들었는데, 딱 깔끔하게 세포 썰, 모든 생물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이미 존재하던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세포 썰이에요. 그리고 세포에는 DNA가 있어요. 요새는 뭐 초등학생들도 DNA가 하는데, DNA가 뭔지 볼게요.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일부 유전자들은 넌코딩, 이거 좀 고급 개념이거든. 넌코딩, 미트, 디트, 아니 피트 뭐 점이 이제 없어지지만 그 한 물어보세요. 넌코딩이 뭐냐 이러면은 이제 단백질을 만들지 않은 이런 RNA를 넌코딩 RNA라고. 넌코딩. 뭐 tRNA, rRNA 이런 거 있어요. 또 있지만 대부분 유전자들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유전자 발현 과정이에요. 유전자 발현. 그 DNA 정보가 RNA라는 단일 가닥으로 전사되고, 그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사, 번역, DNA, RNA, 단백질, 유전 정보 흐름이 이렇게 DNA, RNA,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사를 통해서 유전자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번역을 통해서 mRNA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단백질은 왜 이렇게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DNA에 있냐? 생명 현상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단백질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는 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누가 하냐? 단백질이 하는 거야. 단백질이. 그러니까 뭐 소화시키려면은 효소들이 이제 그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호르몬은 이제 그 단백질 수용체가 인식하고 신호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건 다 단백질이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 정보가 이 DNA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단백질은 물질 대사, 신호 전달, 생장, 뭐 발생, 방어, 생명 현상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리 돼 있고, 그 밑에 그림은 어느 시험이든지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DNA 유전 정보가 있고 이게 mRNA로 전사되고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인데, 이 개념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DNA라는 거는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근데 어떤 화학물질이냐 하면은 이거거든. 이게 누클레오티드 화합물이 줄줄이 연결된 폴리누클레오티드 사슬이 두 개가 오른쪽으로 꼬여 있어요. 오른쪽으로 꼬여가지고 이중 나선을 이루고 있는 형태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DNA 구성하는 게 그 염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A하고 좀 T하고 막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G하고 C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수소결합 3개 하고 수소결합 2개 하는데, 여기도 G하고 C 짝을 이루고 A하고 T 짝을 이루고, 항상 이 두 줄이 이렇게 나란히 별될 때 한쪽에 아데닌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쪽 무조건 티민, 한쪽에 구아닌이면 무조건 한쪽에 시토신, 이렇게 무조건 짝이 이렇게 맞아. 그 책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중나선 DNA에서 A하고 T 짝을 이뤘죠. 그 두 번째 C하고 G 짝을 이뤘죠. 그리고 세 번째는 C하고 G, 네 번째는 T하고 A하고 T 맞고 AT, CG. 항상 이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 DNA는 이중나선인 건 다 하는데, 이 보통 이제 염기설, 우리 이제 뭐 생명 쪽에 특허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어떤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유전자 뭐 키를 크게 하는 유전자, 그렇게 하면 특허 안 주잖아. 뭘 제출해야 되냐면 염기설 제출하는 거 다 알죠. 염기설이 어떤 키를 자라는데 필요한 뭐 호르몬이면 호르몬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하는 단백질을 암호하기 때문에 이 염기설을 무조건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염기설은 이 단지 그 유전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염기설이 결국 이제 그 이 개념을 오늘 이해를 할 거예요. 요 하나만 이해해도 그냥 오늘 끝난 거예요. 그냥 오늘 쉬어도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거 볼게요. 눈에 있는 수정체 세포는 수정체가 그 빛을 굴절시켜 모아주잖아. 이제 수정체 세포에 크리스탈린 단백질이 있어요. 투명하거든, 투명. 이제 수정체 세포만 이 크리스탈린 단백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유전 정보가 어디 있냐면 DNA에 있어. 그럼 DNA 보면은 여기 이게 있는 책이 없는 그림인데 뭐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책에 있죠. 죄송해요. A 여기 C A 이렇게 있고, 여기 T G, C니까 G죠. 여기 A니까 T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 나선 DNA예요. 그리고 DNA는 방향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5번 방향, 3번 방향, 3번 방향, 5번 방향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 서로 역평행하다. 역평행. 한 가닥이 5번에서 3번 쪽으로 달리면은 반대쪽 가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데 뒤에서 공부하면 되고, 이 염기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정보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데, 일단 전사라는 건 이 이중가닥 2개 중에 한 개를 털로 해가지고 상보적인 가닥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번. 여기는 여기가 5번 쪽이니까 여기가 3번 쪽으로 해놨네요. 여기. 원래 5번 쪽에서 3번 쪽으로 암호화 가닥 위쪽에 쓰는 데 있는데 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요게 주연 가닥이에요.
주형 가닥이라는 거는 이제 그 DNA 정보에서 RNA를 만들 때 어느 틀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인데, RNA 만들 때도 DNA하고 RNA는 또 상보적으로 결합해요. 그래서 이게 요 가닥 볼게요. 여기 3번에서 5번 줄 읽어가 볼게요. A죠. 그럼 여기 우라실이 오게 됐어요. 이 DNA는 A, G, C, T로 이루어져 있는데 RNA는 A, G, C, T인 대신 우라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A하고 T가 짝을 이루잖아요. 근데 A하고 우라실이 짝을 이루게 될 수도 있어요. A는 우라실하고도 짝을 이뤘으니까 일단 A면 우라실이 왔어요. 그리고 C니까 G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C면은 여기 G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A면은 우라실이 와요. 여기 A면은 우라실이 오고 여기 오면은 우라실이 와요. 그러니까 세포에서는 이제 DNA가 실처럼 가능하다는 게 있는데 이 RNA 종합소라는 애가 이게 DNA를 훑어가면서 한 가닥을 붙잡고 나머지 가닥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mRNA라고 하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번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보솜이라는 그 세포 소기관이 mRNA를 또 5번에서 3번 쪽으로 읽어가요. 훑어가는 거야.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유전암호를 찾아요. 유전암호라는 게 뭐냐면 염기 세 개가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DNA 언어는 A, G, C, T라는 그런 염기들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 그걸 연결해 주는 고리가 유전암. 이게 유전암이에요. 유전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전암호포가 염기 세 개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하니까 이렇게 염기 세 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 아미노산 지정하면은 염기 종류가 네 가지잖아요. 그 반복 혈액해가 중복 혈액에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염기 종류가 네 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 종류가 네 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 종류가 네 가지 하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64가지 코돈이 가능하거든. 요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유전암호라는 건데 DNA 염기술을 아미노산으로 대응시키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DNA 정보로부터 mRNA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 mRNA 있는 염기 있죠. 예를 들어서 UGG 이렇게 돼 있죠. UGG 세 개씩 꺼냈거든. 여기 트립토판 돼 있죠. 트립토판. 그럼 이게 리보솜이 이게 여기 해당하는 트립토판을 가져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UUU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UUU가 제일 처음에 발견된 코돈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죠.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쭉 훑어가면은 아미노산이 줄줄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줄줄이 연결된 게 이렇게 돼요. 이제 보통 이게 모식도 그릴 때는 이게 아미노산이 줄줄이 실처럼 연결된 걸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폴리펩티드라고 그러거든. 폴리펩티드. 근데 요게 구부러지고 접히면은 3차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단백질이다. 요걸 이제 폴딩이라고 그래요. 단백질 접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바른 3차 구조를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런 단백질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접힘 구조 기능을 발현하면 구조 형성해가지고 기능을 발휘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형질 발현이라는 거는 유전자 발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 공부했죠. DNA 정보가 RNA로 되고 m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요 전체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그래요. 이제 분자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유전자 발현, 단백질을 만드는 걸 조절하는 거예요.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어디서 만들 것인가, 언제 만들 것인가, 그거 조절하는 걸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현 조절은 이렇게 되고 형질 발현이라는 건 뭐냐?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유전자 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자기 기능을 하는 거를 형질 발현이라고 그래. 이해하겠죠? 근데 사람의 유전자는 한 2만 1000개 정도 되고 있어요. 사람 유전자 2만 1000개 정도 돼요. 그 유전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거잖아. 적재적소에. 그러면은 그 단백질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개체의 생명 현상을 나타내도록 하겠죠. 사람이 사람인 거는 사람 유전자가 제각자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장소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보통 생명 현상의 본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자손으로 전달되는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냐? 뭐 DNA에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결국은 DNA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게 DNA다. 정보 분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과정에서 이제 DNA 정보하고 단백질 정보를 매치시켜 주는 게 이 코돈 유전암. 이 유전암호가요. 모든 생물이 다 똑같아. 그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공통 조상. 유전암호가 딱 조상에서 쌓이던 그게 자손으로 그대로 쓰였다는 거거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 DNA 이중나선 구조고 이는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중나선이 이제 오른 나선이고 두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이 5번 쪽으로 끝나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3번 쪽으로 끝나죠. 3번 쪽으로. 여기 역행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3번이 여기 5번이에요. 5번 쪽이죠. 이렇게 쭉 가봐요. 3번 쪽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5번, 3번, 5번, 3번 이렇게 역행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핵 안에 이제 보통 DNA가 있어요. 진핵세포. 요거 유전암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64개 중에요. 그 뭐 스탑 코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mRNA 읽어갈 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내요라는 신호가 있거든. 시작하는 신호가 게시 코돈이라고 AUG 부분에서 시작하고 끝내라라는 게 스탑 코돈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좀 고급 개념인데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mRNA가 분리되었어요. 그랬더니 5번 쪽 셀 보면은 막 요런 셀이 있어. 요런 셀이 있어. 단백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5번 쪽에 결합했어요. 쭉 읽어가. 훑어가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번역할 때는 AUG를 제일 먼저 일단 찾아야 돼. AUG를. 쭉 그러면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메티오닌. 그 다음에 CCC 이러면은 나중에 tRNA가 운반해 주는데 어쨌거나 프롤린이라고 돼 있죠. 프롤린. 그러니까 프롤린 아미노산 여기 와요. 프롤린 이렇게 그리고 GAC 딱 나왔죠. GAC는 여기 이제 다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만 이해만 하시면 돼. GAC 아스파르트산이에요. 아스파르트산 ASP 이렇게 그리고 중앙대학교 여기 잠깐 UA 이렇게 하나 더 이 CAU 히티딘이네. 히티딘 대학교. 그래서 히티딘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렇게 UAA 딱 나왔죠. 그럼 리보솜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리보솜은 너무 깔끔해. 너무 젠틀해. 딱 시작하고 끝나는 거 확실히 딱 여기서 끝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mRNA 셀에는 이 아미노산 4개로 구성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제로 이런 게 기출 문제 있다 없다 요건 이제 시험에 보통 중요하거든요. 어떤 mRNA 셀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개수가 몇 개냐 이러면은 AUG를 무조건 찾는 거예요. AUG 게시 코돈. 종결 코돈은 3개 중에 한 개야. UAA, UAG, UGN 한 개 찾아가지고 끝나면 이제 4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메티오닌을 왜 소개했냐면은 세균이든 고세균이든 진핵생물이든 모든 생물은 단백질을 만들 때 리보솜이 무조건 어디에서 출발하냐? AUG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AUG. 근데 거기에는 무조건 메티오닌이 오게 돼 있어요. 메티오닌이.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림을 다시 보면 이해할 거예요. 유전자라는 건 뭐냐? 보통 이제 단백질 안 만드는 RNA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염기설. 그리고 유전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워낙 많이 사용되죠. 이 초창기에 이제 그 2000년대 벤츠범 불 때 막 묻지마 투자 많이 하고 그럴 때 이 용어가 굉장히 신문에 많이 등장했단 말이야. 그때는 이걸 게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독일어 원산지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게놈인데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은근히 이제 유전체로 바뀐 거예요. 지놈인데 영어로는 지놈, 독일어는 게놈인데 우리 번역 용어는 유전체다. 근데 초창기에는 게놈 사업단, 게놈이라고 불렀어요.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자는 한 개 개념인데 이거는 모든 유전자를 다 모아 놓으면은 집합이 되죠. 집합 명사.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전자인데 집합으로 따지면은 모든을 하면은 이제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 한 개로부터 나온 RNA 한 개 말고 RNA 전체를 다 따지면은 그럼 이거는 전사체 이런 그 책에 보면 이제 트랜스크립톰 옴을 붙이거든요. 트랜스크립톰 이렇게 붙였죠. 그럼 마찬가지로 단백질 한 개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단백질 전체 집합. 그러면은 그거는 단백질체 프로테옴, 영어로 이제 프로틴이라잖아요. 근데 그러면 프로테옴 이렇게 붙였죠. 여기도 진이잖아요. 여기도 진놈 이렇게 옴을 붙였죠. 이렇게 그 오믹스라고 그래. 오믹스. 그 유전체를 연구하는 걸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이렇게 여기 학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따 볼게요. 그래서 유전자, 유전체, 전체 유전자는 유전체, 그리고 전사체, 전체 RNA 전사체, 트랜스크립톰, 전체 단백질, 프로테옴 이렇게요. 그다음 표지. 유전자 발현 개념이 이제 딱딱 박히잖아요. DNA, RNA, 단백질로 흘러가는 유전 정보 흐름을 발현이라고 해요. 발현. 그리고 전사라는 거는 DNA에서 RNA 만드는 거, 번역은 m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거 이렇게. 그리고 프로테오믹스라는 개념이 출제가 되었어요. 프로테오믹스가 뭐냐? 프로테옴은 그 세포면 세포, 개체면 개체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단백질을 프로테옴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서로 어떤 상호작용하고 이런 걸 연구하겠죠. 딱 봐도 그런 걸 프로테오믹스라고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더라도 지문을 딱 읽어보면 프로테옴 개념을 알면 딱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유전나무가 모든 생물에서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유전나무가. 심지어 바이러스는 스스로 정식을 못 하거든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에 침입해가지고 숙주의 그 물질 대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도 유전 정보가 있겠지. 근데 바이러스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숙주 세포가 만들어줘야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게 같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숙주 세포가 읽으려면은 이 유전 나무를 공통으로 사용해야만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뭐 유전공학에서 그 세균을 이용해서 사람 단백질, 뭐 호르몬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 세균에 사람 유전자를 집어넣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단백질을 왜 만들어내는 거지?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 개념이에요. 유전나무는 공통적인데 그걸 이제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성. 그 다음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물 중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세균들은 세균은 무조건 단세포. 세균은 무조건 단세포예요. 한 개 세포로 되어 있어요. 한 개 세포로. 물론 한 개 세포가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지만 무조건 단세포예요. 세균은 모든 세균은 단세포. 근데 세균 아닌 진핵생물은 단세포도 있고 아메바, 지심벌레 이런 건 단세포 생물이죠. 이건 다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이렇게. 이 진핵생물은 단세포인 경우도 있고 다세포인 경우도 있다. 우리가 술 만들고 빵 만들 때 효모 쓰잖아요. 효모가 가장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죠. 뭐 기본적으로 다세포는 세포 두기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등적인 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구성하는 세포가 어떻게 유래되는지 한번 볼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거야? 수정도 아니에요. 한 개. 이게 분열을 막 해. 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분화하겠죠. 세포 분열해서 수를 늘리고 분화라는 개념은 구조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세포의 구조 기능이 서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은 이 수정란하고 유전 정보가 다 똑같죠. 세포들 유전 정보가 다 똑같은 거 이해하죠. 근데도 구조 기능이 왜 달라졌을까? 그거는 그 세포들마다 필요한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단백질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면 구조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에서는 요 유전자는 필요하니까 켜고 요 유전자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켜고 보통 온오프 개념을 쓰거든요. 유전자가 있는데 요 세포는 요 유전자 필요하니까 켜고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도 있지만 세포마다 차이 나는 유전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 달라질 테니까. 그걸 차등적인 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 그림을 보면은 인체 구성하는 췌장세포라든지 수정세포라든지 신경세포는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 세포 해관에 있는 DNA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46개 염색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조 기능이 차이 나냐? 예를 들어서 해당 과정은 모든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니까 해당 과정이라는 게 다 필요하니까 해당 유전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정체 단백질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탈린 단백질은 수정체 세포만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안 켜는 거야. 오프시키는, 꺼놓는 거예요. 그런 걸 차등적 발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활동하는 유전자를 서로 다르게 이걸 차등적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한 세트로 한 큐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DNA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DNA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거는 다시 볼게요. 이 분화가 일어나려면 단백질이 다르겠죠. 이 프로테옴이 다르겠죠. 단백질 차이가 나겠죠. 이해하죠?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차이 나는 거죠? mRNA 차이가 나는 거 이해하죠? 이해하죠? mRNA 왜 차이 나냐면 유전자의 유전체죠. 차등적 발현 때문에 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든 뭐 근육세포든 신경세포든 얘들이 활동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하고 싶다.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해요 실제로. 그걸 뭘 비교하냐면은 이 mRNA를 비교해요. 단백질을 비교하는 거는 이제 2차원 전기용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mRNA 즉 한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mRNA 전체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DNA 칩이라는 거고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은 DNA 마이크로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DNA 마이크로레이는 진짜 신기한데 1cm 1cm 아주 조그만 실리콘 유리 기판 위에 홈을 기술적으로 한 10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각 홈마다 서열이 알려진 유전자를 이식을 해놔요. 이식을 해놓고 이 mRNA에서 cDNA 뭐 만들어가 이렇게 뿌려보면은 어떤 유전자가 활동하고 안 하는지 한꺼번에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엄청 그 연구 유전자 기능 연구에 중요한 기술인데 하여튼 유전자 마이크로레이라는 게 있다. 뒤에서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 조직화. 그러니까 이제 생물은 기본적으로 다세포 생물은 조직화돼 있어요. 보통 이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죠. 이제 보통 구조 기능이 같은 세포들 덩어리를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조직이 4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일 겉면을 부하고 안쪽 면, 이게 점막, 피부 같은 상피 조직 있죠. 피부라든지 보호하는 겉면 둘러싸고 말. 그리고 신경 조직 있죠. 그리고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육.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결합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어느 시험이든지 객관식 문제에서 결합 조직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인체생리학 챕터 1 1절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동물의 모든 개체들은 다 이 4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상피 조직, 위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이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 소화기관이죠. 간, 소화기관이잖아요. 간은 소화기관으로 분류돼요. 이제 기관인데 뭐 위를 보면은 제일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게 상피 조직이고 이 안쪽 면 점막도 다 상피 조직이 그러죠. 위에 신경 조직 있죠. 신경이 있고요. 근육, 이 평활근 막 운동하잖아. 막 운동하고 결합 조직, 나머지 이제 결합 조직이거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결합 조직이 누군지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 막 혈액, 뼈 이게 좀 신기한 게 하여튼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되어 있는데 뼈, 연골, 힘줄, 인대, 지방 조직, 혈액 이런 게 다 결합 조직에 분류가 돼요. 나중에 뭐 중요하게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모아서 이제 기관계라고 그러거든. 소화계 이러면은 소화에 관련된 기관다.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썰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화기관에 포함. 그리고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생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 기관계별로 공부를 할 거예요. 뭐 내분비계 호르몬 만드는 거 내분비계라고 그러고요. 그 호르몬 만드는 기관들 다 모아서 그걸 내분비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계, 뭐 소화계, 막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생물은 기본적으로. 그 체계화 개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게 이제 기관을 이루고 기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복잡한 그런 구성을 연구하려고 좀 더 단순한 시스템으로 단순화시켜서 연구하는 방법을 뭐 한원주의라고 하는데 뭐 이는 시험하고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식. 그리고 왼쪽 페이지 장발적 특성이 또 상식인데 우리가 아무리 신경세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감성이라든지 인지 능력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 성격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단순한 시스템이 모여서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어 가다 보면은 아래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 걸 장발적 특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모여서 뇌가 되잖아. 이제 감성, 인지 능력, 막 이게 성격 이런 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장발적 특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물질 대사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합성, 동화, 분해, 이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그래요. 그림을 보면은 일단 라지 몰리큘 큰 분자들이 작은 분자로 쪼개지는 거는 캐타볼리즘 이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ATP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게 단순한 물질을 복잡한 더 큰 분자로 만들 때는 이 ATP가 에너지 써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지거든요. 그 동화, 이화 동화 개념이에요. 1번 물질 대사는 동화, 이화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에너지 변화를 무조건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ATP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고 에너지 돈으로 쓰이는 에너지 화폐로 쓰이는 거예요. 에너지 화폐로. 그러니까 돈으로 물건 사업할 때 돈으로 지불하잖아. 그것처럼 에너지도 ATP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한다. 이화, 분해, 동화, 합성.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개념을 계속 물어봐요.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물어봐요. 수능 개념에서 동화, 이화. 그 다음에 효소. 이 물질 대사 수행하는 게 보통 이제 효소예요. 효소, 촉매. 그리고 화학에서 이용하는 반응물, 생성물 하는데 반응물을 효소의 기질이라고 그래. 기질. 반응물이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효소의 기질이 결합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방출, 생성물이 방출되고 효소는 다시 리사이클돼요. 화학에서도 그 촉매는 반응 전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효소도 작용한 다음에는 다시 리사이클되어서 또 다른 기질에 사용된다. 그리고 물질 대사는 여러 단계로 있어요. 여러 단계. 뭐 해당 과정은 10단계, 뭐 나중에 TCA회로는 8단계,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마다 독립적인 효소들이 매개 촉매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모든 생물은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그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절한 그 행동이 일어나면 그걸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은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으로 가면은 동공이 작아지고, 이는 무조건 반사인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반사거든요. 그걸 누가 하냐면은 중뇌라고, 가운데 내 중뇌라는 게 이제 반사 중추예요. 이게 있어요. 뭐 드라마 같은데 의식 이러면 눈동자 뒤집어 보잖아. 이게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니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 눈꺼풀 딱 들춰냈을 때 눈동자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성 개념. 그래서 이제 생물에서 좀 조절 부분에 좀 중요한 게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작용. 작용이 반대 서로. 기량작용, 작용이 반대야. 보통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이 가장 대표적이거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게 있으면 계속 빨라지면 곤란해요. 근데 적절하게 안정화시켜서 심장박동을 다시 늦춰서 안정화시키는 게 있어야 되거든. 시소타게. 밸런스 맞춰주는데 이게 기량작용을 일어나요. 그래서 교감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면은 부교감은 느리게 하고 이런 거. 그러면 혈당을 높이는 게,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애야. 글루카곤 호르몬 혈당량 높이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거든. 이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일정한 그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런 게 항상성의 기량작용이고,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 이 개념이 그 기출 문제에서는 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이게 계속 출제가 됐거든요.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혈액의 티록신 농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될까, 그거 개념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추워지면은 시상하부가 감소해가지고, 책에 있죠 이것도.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추워지면은 TRH 분비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화살 부위로 올려줄게. 그러면은 TRH가 우리 뇌의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해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면 이게 TSH를 분비해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증가해요. 이렇게.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분비가 많이 일어나요,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 가요. 갑상선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뭐 알죠? 이쪽 갑상선에 있어요. 그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비해요. 티록신. 그러니까 보통 티록신을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갑상선 호르몬 이러면 관례적으로 티록신이에요. 이게 분비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티록신이 우리 몸에 물질 연소를 막 늘리는 거야. 그거를 대사율 높인다고 그러거든. 열 생성을 늘리는 거야. 물질이 연소되면 열이 많이 생성되거든. 그 체온을 올려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티록신이에요. 그리고 티록신은 또 뭐 성장하고 신경계 발달하고 이런 데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는 대사율 조절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분비되면 곤란하겠죠. 아니다. 살찐 사람들은 살 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살이 막 빠지거든. 다이어트 식품에 약방문 감초처럼 옛날에는 티록신을 막 무조건 넣었잖아요. 요새는 주사 맞잖아요. 식욕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여튼 티록신은 이게 대사를 높여가지고 몸에 있는 물질을 많이 분해해주고 해주는데 계속 분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성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일정한 수준이 있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좀 올라갔어. 이렇게 낮아가지고 올렸어.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가. 이렇게 시상하부에서 됐다 많이 묻다 이가 TRH 분비 줄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요 neptun이 와서 됐다 그만해 이러면은 줄여주는 거야. 그럼 티록신도 줄어들겠죠. 이게 밸런스를 맞추죠. 이거를 음성 피드백, 음성 대먹임. 그래서 딱 봤듯이 기량작용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통해서 음성 피드백은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 반응의 결과물이 앞 단계를 억제해가지고 수준 유지하는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음성 피드백이 있으면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데 있어요.
근데 그 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또 등장하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양성 피드백 개념은 신경세포가 활동되지 만들 때도 뭐 등장하는데 이런 개념. 예를 들어서 분만 애를 낳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궁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 속에 태아가 있어요. 자궁이 수축하면 태아를 밀어내. 이해하죠? 밀어내면 태아가 이게 빠져나오면서 자궁 경부를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신호가 되어서 옥시토신 분비를 또 늘려줘. 이렇게. 그게 기계적 자극이 돼가지고. 그럼 요거는 이제 서로 플러스적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 요게 계속 옥시토신이 분비될수록 자궁수축이 늘어나고 자궁수축이 늘어날수록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자궁수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분만이 일어나고 분만이 일어나면은 요 자극이 한꺼번에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양성 피드백은 반응을 점점 증강시켜서 그 반응을 결말짓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음성 피드백은 일정한 수준 유지해서 촉진하다가 억제하고 촉진해서 억제하고 이런 거 계속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 개념. 그래서 양성 피드백은 시험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장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고 결국은 몸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몸집이 늘어나는데 사람에서는 생장을 측정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신체 검사하고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해요? 체중을 측정하면 생장의 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많이 먹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키 가지고 생장의 적도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개체가 될 때까지 전체 과정을 발생이라고 그래요. 발생. 사람으로 따지면은 수정된 이후부터 태어날 때까지 그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또 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요거예요. 보면 보통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반으로 딱 나누면 두 세포가 되겠죠, 그죠? 또 딱 나누면 네 세포가 되겠지. 이렇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상실배, 포배, 낭배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신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간의 기관이 다 형성되고 보통 한 38주쯤 되면 이제 태어나거든요. 개체로 태어나. 그 발생 과정인데 상실배, 포배, 낭배. 상실배, 포배, 낭배. 이 최근에 폐하줄기세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출 문제 보면은 폐하줄기세포가 어디서 분리되냐 그거 나오는데 포배 단계에서 이제 분리가 돼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포배 단계. 아까 분화 개념 배웠어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들이 구조하고 기능이 달라지는 거를 분화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은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건 근육세포가 되고 어떤 건 피부세포가 되는 거 그걸 분화라고 그래요. 분화. 그러니까 이 차등적 발현 개념이 거기서 등장하고 보통 발생할 때 세포 분열해서 세포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의 세포들끼리 모이는 이동도 중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세포들이 사라지는 세포 사멸 이걸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화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포 사멸 아포토시스에서도 기출 문제 한번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손가락 발가락 형성을 때 처음에 이렇게 뭉툭해요. 이렇게 손이 뭉툭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손가락 발가락 사이 요 세포들 있죠. 이게 세포 사멸로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포로 스스로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 형성할 때 세포 사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포토시스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해서 생장하고 생식. 보통 이제 유성생식도 하는데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이 없이 암수 없이 그냥 한 개체가 나누어져서 똑같은 개체 만드는 거 무성생식. 근데 보통 유성생식은 암수가 있고 배우자 즉 생지세포 정자난자를 만들고 수정하고 발생 과정 거치고 그런 거다. 이 또 기출 문제 많이 나오는 유성생식의 장점, 감수분열의 이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암수가 유전자를 섞어서 자손을 만들잖아. 유전적으로 다양해지면 자손들이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에 더 적응된 개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무성생식은 그런 기회가 적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사라지고 똑같이 생존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유성생식은 자손이 다 달라.
그러니까 뭐 부모 사이에 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멍멍이들도 다 다른데 그게 이제 유성생식 과정, 특히 감수 분열 있죠. 정자 난자 만들 때 또 이 막 유전자 재조합되고 그리고 수정될 때 유전적으로 다른 정자 난자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조합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다양하게 되는 건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성생식에서는. 그다음에 적응을 한다.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여우 집단이 있었어. 여우 집단이 있었는데 같은 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리적 장벽에 의해 가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유전으로 똑같이 한쪽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위쪽으로 올라간 애들은 일단 약간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애들이 포식자로서 사냥을 하잖아. 근데 하얀 설원 배경에 이게 색깔이 까맣다? 딱 보이잖아. 달아나겠죠. 흰색이 유리한 거예요. 배경 엄폐가 되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숲속에 살고 야외에 있는 애들은 이게 좀 숲속 어둡고 이런 데는 이제 약간 흰 거는 좀 불리해. 눈에 너무 잘 띄니까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르고 또 털, 막 지방 조직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좀 차이 난다. 그래서 이 적응이라는 건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환경에 적합한 형태, 기능, 행동, 생활 습성 등을 가지게 되는 거. 유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알랭리 법칙은 워낙 유명한데 추운 지방 북극 이후는 그 말단부가 좀 작아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 이후는 말단부가 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막 이후 워낙 귀엽잖아.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 이후 귀가 이만하죠.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열 발산 엄청 시죠. 이렇게. 근데 북극 이후는 이렇게 귀가 좀 왜냐면 열 발산 표면직이 클수록 체온 유지 바람직하고 추울 때는 열 보존하는 게 유리하니까 뭐 말단부 작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뭐 알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북쪽으로 갈수록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신체 말단부가 작아지고 반대로 해석하면 더운 쪽으로 갈수록 말단부가 커진다는 게 알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응. 이 적응은 조진 환경에서 한 생물의 적응도를 정화시킨다.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피트니스가 아니고 생물에서 피트니스는 적응도라고 그래요. 적응도는 얼마나 자손을 많이 남기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자손을 남긴다는 건 그 자손이 물려받은 유전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자손 많이 남기게 되니까 자손을 많이 남길수록 그 집단은 그 자손들 위주로 쭉 변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게 적응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생존 생식이 유리하다 그러면 적응도가 높다. 자손을 많이 남긴다, 적응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유전학에서도 적응도를 측정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자손수로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손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남긴 애들은 적응도가 높은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좀 고급 개념으로 해석한 건 다음 세대의 생존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게 적응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DNA는 이거 볼게요. 다시 이제 요 개념을 넘어왔어요. 이건 일반적인 DNA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는 우리가 이 특허에서도 이걸 어떻게 특정해야 돼요? 염기설로 특정하는 거야. 염기설이 다르면은 거기서부터 암화되는 아미노산설이 다르고 아미노산설이 다르면 단백질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특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기설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단백질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염기설이 변할 수 있어요. 이거는 DNA가 복제될 때 실수로 변할 수도 있고요. 웹에서 돌연변이 물질 때문에 DNA가 손상을 받으면서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 구조가 변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이게 기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에 적응이 이렇게 일어나. 적응의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유전적으로 변하는 것, 즉 돌연변이 사고 이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염기설이 변하는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돌연변이는 뭐냐? 염기설이 변하는 거예요. 염기설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염기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색소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정상 유전자는 어땠냐면은
약간 색깔을 많이 만들어서 짙은 색을, 채색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효소였는데, 얘들은 어디서 유래하냐면은 숲속에서 생활할 때 유래하겠죠. 숲속에서 새가 나비를 잡아먹는데 이게 하얀색이 나무에 탁 붙어 있다? 금방 눈에 들키잖아. 그 생존에 불리해요. 적응도가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은 숲속에서 불리해요. 적응도가 낮아요. 그 개념이 하겠죠. 근데 도로면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색소를 잘 못 만들어. 채색이 옅어져요. 얘들은 숲속에서는 굉장히 불리한데 야외에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야외에서 검은 나비가 펄렁펄렁 날아다니면 금방 눈에 확 띄거든요. 근데 이게 빨간색을 띄면 눈에 잘 안 띄니까 포시 덜 되고 적응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검은색보다는 빨간색이 적응도가 높아요. 야외에서는, 공터에서는. 근데 숲속에서는 밝은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적응도가 높다. 이런 개념이 하겠죠. 적응도 개념, 도른변이 개념, 적응 개념이 하겠죠. 그리고 소진화 개념도 이야기했죠. 소진화라는 건 색깔이 변하는데 숲속 지대가 있었는데, 숲속 지대가 할 때는 검은 나비가 좀 우세하게 많았겠죠. 그죠? 이걸 밀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색 띈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겠죠? 변해가겠죠, 색깔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을 그리면 보통 색소가 요 검은색 위주로 좀 많았는데 밝은색으로 바뀌어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소진화 개념인데 우리가 대해서 공부한다. 그 다음 페이지. 적응. 자연선택의 산물인데 유전적 변이가 있고 그 변이가 이제 그 형질에 영향을 줄 텐데 생존 생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살아남을 기회가 많아지고 자손을 많이 남기겠죠. 그 자연선택이 이제 이렇게 뭐 표현형에 작용해가지고 생존 생식 유리한 개체들을 남기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소진화 개념 있고 진화는 생물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연선택이 작용하면 그 환경에 더 바람직한 형태로 변해가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그 바람직한 형태로 변해가는 거를 적응적 진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다음에 적응도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이겠죠. 적응도가 높다는 건 생존에 유리해서 이제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는 개념으로 측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 이거 개념하고, 획득 형질이 뭐냐? 획득 형질은 뭐냐면은 우리 개그맨 김종국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육이 빵빵해, 화났어. 근데 애를 낳았을 때 애도 근육을 그대로 물려받냐? 그건 아니거든. 그게 획득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획득한 거 있죠. 보통 이제 펜싱 선수들은 실제로 일반인보다 팔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자손 낳았다고 오른팔 길고 왼팔 짧고 그거 아니잖아.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유전이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데 이제 좀 이쁜 애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여자가 너무 예뻐. 그래서 결혼했는데 속았다, 성형이다. 성했는데 자손이 예쁘면 얼마나 좋아요. 획득 형질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똑같고 유전암으로부터 단백질 만드는 방식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공통적으로 한 조상세포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뭐 좀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개통수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트리 오브 라이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볼게요. 제일 처음에 루카라고 할게요. 그냥 루카가 있어. 그럼 제일 초기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균이 등장하죠. 세균이 단세포 생물. 이거 단세포 생물을 모네라고 그래. 모네라. 이거 이제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 이 원핵이라는 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로캐리옷인데 이 포로는 비포 뭐 전에 캐리오 핵이거든. 그 핵 이전의 이런 말이에요. 핵이 없는 그 세포 핵 가지고 있는 이전의 핵 이전의 핵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균은 모양이 똑같아요. 세균은 그냥 모양이 이게 네모지든 둥글든 이게 핵이 없고 DNA가 바로 이렇게
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세포질에 노출돼 있거든. 이 원핵생물 모네라를 원핵생물이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을 이야기하는 세균. 세균이 모네라고 모네라가 원핵생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애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누구예요? 원생생물이에요. 책에는 여러 개의 가지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원핵생물 다음에 좀 더 진화된 핵을 가지고 있는 원생생물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원생생물도 이 분파가 많아요. 이렇게 가지가 많이 갈라졌죠. 어떤 애들은 누가 됐어요? 원생생물 계열에서 이렇게 누구냐면은 식물이 되고요. 또 이렇게 또 균류도 있죠. 균류. 그리고 이렇게 동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보면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한 5개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6개로 보통 많이 다뤄요. 일단 5개 개념에서 세균, 식물, 동물, 그리고 균류는 누가 있냐면 뭐 다 효모 알죠? 빵 만들 때 곰팡이, 몰드라고 하는데 곰팡이, 그 버섯, 머시룸 이런 거 얘들이 균류예요. 그 식물, 동물, 균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보잖아요. 그리고 세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단세포 생물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어디에도 끼지 않는 게 다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원생생물 어떤 개념이냐면 집신벌레, 아메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류. 이 날아다니는 새 말고 김, 파래, 청각 이런 거,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 있죠. 그걸 조류라고 하는데 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있다 공부할 거예요. 하여튼 생물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 이 정도. 여기서는 요 그림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 페이지. 생물의 다양성. 공통조상세포에서 유래되었지만 생물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진 거는 과학자들 한 수천만 종 정도를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한 180만 종이 공식 기재되어 있거든요.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의 루카에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180만 종이, 한 수천만 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설명하는 건 도론베니밖에 없어요. 유전적으로 달라지는 거. 새로운 유전자 만들고. 그러니까 도론베니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진화가 되어 온 거다. 그래서 그 생물체 구성하는 유전 물질인 DNA, 염기설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근거로 또 진화 관계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다음 밑에 그림은 생명의 개통수. 그렇게 이제 크게.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더 6개로 나눴죠. 앞에 그림은 5개였잖아. 6개로 나눴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 세균이 달라졌어요. 세균 보시면은 유박테리아하고 아키박테리아로 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 기술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또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여기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알고 있던 세균 말고 좀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환경에서 다른 생물에서 살 수 없는 좀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이걸 더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세균을 그냥 진정세균 그냥 또는 일반적으로는 세균인데 영어로는 그냥 유박테리아라고 그래요. 이걸 번역해서 쓰면은 진정세균 이렇게 돼요. 유 진짜. 그리고 이제 고세균 이렇게 이제 아키박테리아. 그 책에 보면 왼쪽이 유박테리아라고 유니셀룰라 되어 있고요. 프로캐리오 원핵생물 핵이 없는 애고 오른쪽 보세요. 아키박테리아도 유니셀룰라고 프로캐리오. 세균은 무조건 단세포예요. 세균은 무조건 단세포 유니셀룰라. 그래서 아키박테리아 이렇게 더 나눠지는 건데 계속 최근에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나오는 게 요거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옆 페이지 딱 테이블로 있는데 일단 그 10페이지 다시 보면은 분류 체계는 종속 과목 강문계 5개 또는 6개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6개 기준으로 다뤄요. 그리고 이제 3도메인 또는 3영역으로 다루는데 60년대 이후에 생물학자들이 모네라 원생생물, 식물, 균류, 동물 5개 킹덤으로 나누다가 모네라계를 진정 고세균 더 세분했다. 그 테이블 보면은 원핵하고 진핵 있죠. 핵이 없는 거하고 핵이 있는 거 이렇게 나눠요. 세균은 핵이 없고 나머지는 다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네라계 특징은 진정세균, 고세균 다 관계없이 보여 단세포 원형의 동그란 DNA를 가지고 있고 핵이 없어요. 핵막이 없다. 근데 원생생물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그 적조 일으키는 애가 와페며 조류라는 게 있어요. 유골레나 뭐 정균류, 남균, 아메바, 뭐 이렇게 선모충류, 집신벌레 이런 애들 단세포인 경우도 있고 다세포인 경우도 있고 물이 져 사는 그런 군체생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균계, 효모, 곰팡이, 버스, 균사체 생장에는 균사체라는 건 곰팡이가 어때요? 곰팡이 피는 거 보면 막 실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요런 게 막 이렇게 빵 보면 이렇게 자라는 요걸 균사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균사. 그다음에 식물 선태류 이끼를 선태류를 이끼 석송 양치 종자 막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다세포성. 그러니까 이 2022년도 식물 개통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 식물 조상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태류 이끼류. 근데 이게 갈라져. 뭘 가지고 이게 관다발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물관체관 같은 거 그 초등학교 때 배웠죠. 관다발 가진 애들 등장하고 여기 또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양치류 이렇게. 여기 이제 종자를 만든 애들이 있어. 종자. 씨를 만든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갈라져. 거시식물하고 속식물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속식물 속물이 아니고 속식물인데 얘들은 이 거시식물은 이거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은 소나무, 가문비 나무 이런 애들 있죠. 뭐 은행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소철 막 뭔가 느낌이 오도 침누스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애들하고 마황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종자를 만들지만 이제 뭐 밑씨가 겉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것이고 얘는 씨방 속에 밑씨가 있고 이런 건데 이 속식물은 꽃을 만들고요. 꽃이 피는 거 있죠. 꽃밭이 있고 그 다음에 꽃잎 있고 수술, 암술 이런 게 꽃밭이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꽃을 만드는 애들이 속식식물이고 이렇게. 그리고 꽃을 만들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생기죠. 열매를 만드는 애들이 이게 기출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22년도 뭐 간단한 건데 그래서 이 파생형질이라고 하는데 두 개로 갈라질 때 한 개통을 안 가지는데 이게 새롭게 가지는 거 조상이 없던 거를 이렇게 자손이 새롭게 가지는 거 이런 걸 파생형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물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간다발을 가지는 이렇게 새로운 그럼 얘들을 다 뭐라고 해요? 이게 관다발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되겠죠. 얘들은 요거는 관다발이 없고 있는 관다발이 있겠죠. 그죠? 관다발이 있는 애들을 관다발 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다발 식물의 공유 파생 형질이 관다발인 거예요. 이거는 관다발을 안 가지고 있는 애가 이끼죠. 요거는 이제 그럼 뭐야? 비관다발, 관다발이 없는 비관다발 식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면은 거시식물하고 소식물 있잖아요. 얘들은 종자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관다발 식물 중에서도 종자를 만들어내 있죠. 얘들은 그 뭐라고 하는 종자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종자식물 중에서도 꽃을 만드는 게 이제 속시식물 이렇게 돼요. 그럼 속식물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떡잎이 1개인 외떡잎식물, 떡잎이 2개인 보통 이제 쌍떡식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류상에는 진정 쌍떡잎식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좀 더 원시적인 그 수련이나 그 목련, 암보렐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쌍떡잎식물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 식물 분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통식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동물은 그 뭐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요 페이지가 워낙 중요한 거 해볼까 밑에 볼게요. 완전 지뢰밭이죠. 시험에서 막 안 터트린 때가 없어요. 계속 터트렸잖아 지금. 맛집이에요, 맛집.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 전날까지 계속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인데 일단 공동조상 세포에서 다시 우리가 한 분류를 해볼까요? 공동조상 세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산가족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또 갈라졌어요.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요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진정세균, 이 진정세균은 그냥 박테리아 개념이라서요. 요걸 굳이 진정이라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세균이라고 쓰게 돼요. 대신 이제 영어로는 박테리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커밍 할 때 이제 번역하고 이럴 때 항상 그 영어 용어 같은 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변기해 주는데 이렇게 무조건 시험에서도 이런 거 변기해 주겠죠. 진정세균, 세균, 박테리아만 일반적으로 진정세균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는 고세균, 요거는 진핵인데, 그럼 요 공유 파생 형질이 여기 뭐야? 여기 핵이 등장한 거죠. 핵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여기 얘가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 진짜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얘들은 핵이 없는 얘들은 원핵 생물이다. 이렇게 원핵 생물 또는 원핵 세포, 원핵 생물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이 이제 그렇게 비교되어 있는데, 요 분류 기준은 뭐냐면은 라이보조말 RNA 변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S 이게 RNA하고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리보솜을 구성하거든요. 지문에는 리보솜에 대한 설명에서 RNA하고 단백질 구성돼 있다. 이 리보솜이라는 게 mRNA를 쭉 훑어가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앤데, 이 리보솜을 구성하는 리보소말 RNA가 있어요. 그래서 R을 붙여줘요. 리보소말 RNA. 이거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하면 곤란해요. 구조가 바뀌면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안 변하는 거야. 리보소말 RNA는 시간이 지나면서 염기술이 변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 안 변하고, 그 이 서열 기준으로 염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생물 세 개를 크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진정, 고세균, 진핵 이렇게 나누는데 특징이 볼게요. 테이블. 일단 핵이 있냐 없냐? 없다 있다. 막성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제 이런 거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이 세포 내부에 원핵 세포는 없어요. 진정 고세 없어요. 세포벽에 펩티드 글리칸 연근이 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이제 진정세균만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이에요. 고세균, 진핵은 없어. 막지질은 나중에 세포막에서 인지질을 공부할 텐데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진핵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세균은 가지친 탄화수소 사슬이 에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 특징적 에테르 결합. 요게 이제 이 고세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RNA 종합소는 한 종류 진핵생물은, 모든 진핵생물은 세 가지, 1, 2, 3 세 가지 진핵생물은 RNA 종합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RNA를 나중에 만들 때 5번 말단에 K 붙이고 3번 말단에 폴리 꼬리 붙이는데 진핵생물만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계속 출제되는 분자생물에서 좀 중요해요. 분자생물 2000시험에서도 캐핑, 테일링, 스플라이싱에 대해 설명하라는 그런 게 2021년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번역 게시 tRNA, 아까 AUG 게시 코동 기억나죠? 메티오닌이 오게 되어 있는데 세균, 진정세균은 포밀기가 붙어 있는 메티오닌이 오는 요게 특징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와야 되는데 포밀기가 붙어 있는 메티오닌이 오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스테레토바이신, 크로람페니콜 요거는 뭐냐면은 상처 난 데 연고 바르잖아요. 연고 그 보면은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막는 항생제들이 스테레토바이신, 크로람페니콜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균만 민감하고 고세균이나 진핵생물은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 났을 때 이걸 쓰면은 사람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지만 세균만 못 만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인 살상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디퍼테리아 독소도 단백질 못 만들게 하는 독소인데 이제 진정세균은 오히려 영향이 없고요. 고세균하고 진핵이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고세균하고 진핵, 고세균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고세균 입장.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니까 진정세균하고 뭔가 가까운 것 같은데 누구하고 더 친한 거예요? 진핵하고 더 친한 거예요. 이게 서로 가깝다 멀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개통수에서 판단해요. 개통수에서 보면은 요 가지를 여기 잘라 볼게요. 요 가지에서 고세균하고 진핵이 나왔잖아. 진정세균은 저 멀리 있어. 고세균은 진정세균보다는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 더 친하다. 시험에서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그 고세균, 세균 주제의 진핵생물 특징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루카에서 진정세균, 고세균이 나오고 고세균 계열에서 진핵생물이 이렇게 파생돼 나온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세균 유전자를 좀 많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톤 단백질은 DNA 결합하는 단백질인데 고세균 일부는 진핵생물과 같은 히스톤이 있어요.
히스톤도 뭐 시험 주제에서 중요한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거 이렇게 DNA 이렇게 그려놔놓고 막 히스톤 이렇게 결합된 누클로좀 구조 이거 워낙 많이 출제되는데 히톤 단백질은 DNA하고 결합하는 건데 고세균에는 있는데 진정세균에는 없다. 그 세균은 동그란 DNA를 가지고 있고 진핵생물은 선형 길다란 이렇게. 그 사람 염색체가 46개를 국수 가닥, 라면 가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6개가 길다란 선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균은 동그란 DNA 형태다. 그리고 오페론 유전자들이 한테 모여가 같이 전사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원핵생물의 특징이에요. 진정세균하고 고세균. 근데 진핵생물은 선충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게 발견되지만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할 때는 진핵생물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고 세균의 일반적인 특징이 오페론이에요. 그 리보솜은 크기 이거 많이 비교하거든요. 세균은 70에서 70S, 근데 진핵은 80에서 크기가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아노스하고 크리스프, 이 제아노스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DNA를 파괴하려고 세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균만 가지고 있어. 진핵은 없어 이게. 유전공학에서 이제 DNA를 잘라가지고 이어붙이고 이럴 때 자를 때 제아노스 많이 쓰죠.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도 요새 그 유전자 가위라고 해가지고 이거 많이 신기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세균만 있고 진핵은 없어요. 크리스퍼 캐스. 분자생물의 전시험에서도 2021년도에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캐스, 크리스퍼, 제아노스 이거 세균만 가지고 있어요. RNA 간섭 현상은 진핵생물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변시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중요해요. 플라스미드는 다 있어요. 그냥 근데 진핵생물은 드물게 있고 세균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항상 유의하니까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고세균은 진핵생물하고 더 가까워요. 진정세균보다는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 시험 유형은 이런 거거든. 그냥 이렇게 그려놔 놓고 뭐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는 거 있죠. 누군지 알면 되거든. 변시에서도 요 괜히 많이 출제된 거 하여튼 그 테이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특징이 다양 이런 거다. 그러면은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